겨울이 돼서 귤을 많이 먹었더니 얼굴에 약간 하얗 노랗게 황달이 떴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저 PPT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웅이고요. 우리 화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하고 1월 2일 날 개강인데 다른 선생님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1월 9일로 할까 이건 고민 중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 수업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래 쌤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만 우리가 알면 좋겠다.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그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된다.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연사니까 까먹을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은 패스를 하면 안 봅니다. 1111로 합격을 하든 2합 5여서 2, 3, 6, 7이든 똑같습니다. 최저 기준은 패스만 하면 더 이상 수능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봅니다. 원칙이 그렇고요. 내신 반영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을 생각해야 된다. 6대 4가 들어가더라, 7대 3이 들어가더라, 9대 1이 들어가더라 중요하지 않고 실질 반영 비율은 뒤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연수 출제 범위는 지금 계속 공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없는 대학이 이렇게 있다. 다 받으신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그냥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뭐 예를 들면 2합 7, 뭐 2합 4, 3합 6 요거만 이거를 패스를 하면 3합 6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세 개 합쳐서 6이니까 평균 2이지만 1, 3, 2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성균관대는 과학 2라고 써 있죠. 과학 2개를 다른 과목으로 봐줘요. 이건 좋은 겁니다. 과학 2개를 2가 나왔을 때 많은 학교들은 평균을 내서 2 하나로 쳐주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두 과목이 2가 나온 거다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호처럼 써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최저 기준을 패스를 하면 더 이상 수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내신 반영 비율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느냐. 논술과 교과와 비교과가 이렇게 비율들이 있어서 여긴 7대 3이네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긴 9대 1이네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신이 어떻게 이 10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5등급, 6등급이 이렇게 색깔이 살짝 있죠. 5점 얼마 혹은 6점 얼마까지는 거의 불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리함이 있는 학교도 있겠죠. 상명대가 그렇습니다. 10%밖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내신이 5등급인 학생은 10점 만점에 6점이 들어가게 돼요. 4점이 깎였네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7대 3, 세종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나 들어가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5등급일 때까지 30점 만점에서 27점입니다. 10%밖에 안 깎이죠. 그런데 6을 보면요. 어느 타이밍부터 푹푹 떨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근데 보통은 5등급까지는 안전하고 6부터 훅 떨어지기도 하고 7부터 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단국대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요. 20, 19.8, 19점 별로 안 떨어지다가 7등급이 되는 순간 갑자기 19에서 10%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만 실질 반영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는 이거 무슨 의미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80%에 10%에 들어가긴 하는데 8등급부터 9.7을 주네요. 10점 만점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 반영 비율은 보셔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요강마다 다 써 있는데 2025학년도는 아직은 요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일단은 예를 들면 6.01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조금만 해서 5.98을 만들면 유리해지고 쓸 수 있는 학교가 소폭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너무 열심히 해서 막 4등급 초반인데 열심히 해서 3등급 중반을 만든다고 해서 유리함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논술은 뭘로 뽑느냐? 당연히 논술 점수를 갖고 뽑는 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때리는 걸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네, 광고가 떴었던 것 같죠? 오른쪽에. 자, 논술고사 유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미 정리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수리 논술을 볼 거다. 그리고 수리 논술 안에서는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25학년도 아직 발표를 안 한 건데 크게 차이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확 달라지진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미적이 나온 학교가 대부분이고
미적기 학통을 다 해야지만 상위권 학교를 좀 쓸 수 있겠다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중요한데 노란 거는 마음에 안 들고요. 1번 빼고 1번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빈출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이겠죠. 진짜 뜸나게 잘 안 나오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그런 유형만 우리는 파헤칩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모두가 잘 나올 만한 유형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유형을 가르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상위반입니다. 의치한 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문제 수는 사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마 큰 대문항 3개 정도를 다루게 될 거고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풀어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번이랑 연결을 시켜 2, 3, 4번 다 할게요. 접근 자체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문제를 보고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바로 풀이를 시작하면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풀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학생들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는데 힌트 하나만 탁 던져주면 부분적분 한번 해보자 하나만 던져주면 알거든요.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보자 라고 한마디만 던져주면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제시문을 보고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사실 상위권만 학생들이 가르쳐주면 이런 거구나라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상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에서 중상위 말하는 게 아니라 논술이 나온 대학 중에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그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요. 때로는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춘 학생이 있으면 너무 기쁘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했어? 풀어본 적 있니? 그럼 풀어본 적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귀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거예요라고 설명하는데 그 우연이 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비슷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또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알고 있는 현역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를 잘 해보면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1년 동안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사실 패턴 영역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접근 방법도요.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문제 수가 적은 대신에 한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개를 접근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새로운 제시문을 하나를 더 풀게 할 거면 당연히 시간을 또 줘야 돼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읽어보고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숫자로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겠는지 개요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는 줄이더라도 3문제밖에 못하지만 그 한 문제를 학생들이 20분에서 30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은 당연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하를 사용하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하면서 기왕이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을 좀 시켜주는 경향이 있고요. 문제를 그렇게 하고요. 당연하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별해도요.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풀이도요. 어떤 문제는 제시문을 이용하여 라고 써있는 때가 있어요. 혹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이용하여 라고 써있을 때도 있고 혹은 뭐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라고 써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안 풀면 점수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험장에 갔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별애를 가르쳐주면서 그 말을 합니다. 너네들 이렇게 풀었으면 빵점이야.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꼭 기억을 하라고. 오히려 나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낮은데 비슷한 제시문과 비슷한 걸 물어보되 다른 방식으로 풀기를 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해도 하나의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요. 2번 말씀드렸죠.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다. 3번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풀다가 오답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할 만한 오답들이 있어요. 정말 공통적인 오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교재를 구성할 때는 당연히 가르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거든요. 교재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받으면 충격을 받을까봐 점수보다 이제 별표를 쳐서 주는 편인데 학생들이 할 만한 오답을 심지어 이 반에서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푼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답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뭘 풀어야 잘못 가죠. 그냥 백지가 많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오답을
선배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풀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 실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럴듯한 답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게 틀렸어. 왜 틀렸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틀렸어.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만한 오답들,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할 만한 실수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제대로 배웠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 수능을 통해서 수능에서 물어보는 바가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오히려 핵심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그런 핵심을 몰라도 돼요. 그럼 문장을 적을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나의 한 끗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자기가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개념이 좀 잘못돼 있거나 왜곡돼 있거나 이렇게 좀 과장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생들의 개념이 좀 잘못됐다 혹은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능 풀 때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답이 안 나와버리니까. 근데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풀면 답이 나오니까 수능에서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는 서술의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지적을 여러 개를 해줍니다. 즉 풀이를 할 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도 여러 개로 별에도 여러 개로 그리고 푸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심지어 내가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맞다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그런데 그게 틀린 거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풀이를 먼저 하거든요. 풀이를 한 다음에 첨삭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게 되잖아요. 제가 풀이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첨삭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학생이 있어. 그럼 너무 좋아요. 그 학생은요. 절대 안 틀립니다. 자기가 했던 그 실수를 제가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기도 전에 이런 실수도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오개념 때문이에요 라고 가르쳐주면 그 학생은 수업 때 했었던 실수는 절대로 까먹지 않고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다시 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심일 수도 있는데 아예 못 쓰면 좀 아쉽지만 잘못된 개념은 잘못 갔을 때는 야 차라리 잘 됐어. 또 다시는 안 틀릴 거잖아. 이거는 계속 기억할 거잖아. 물론 1년만 기억하면 되겠죠. 물론 평생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학생들이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한번 실수한 거는 다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번, 6번은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위 반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상위 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치한 뭐 예를 들면 뭐 성대, 한양대, 연대 이하는 무조건 재수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상위권이고 그 이하라면 중상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술이 있는 대학 중에서의 중상위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학생이 스스로 쓰는 게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쓰게 할 거고요. 신기하게도 아니 뻔히 제시문에 있는 내용 한 진짜 5번, 6번, 10번을 읽어봤을 내용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수능 공부하다 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을 다시 적으라면 이상한 게 적어요.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으면 이상한 게 적어요. 그건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민망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경험들을 해봤거든요. 직접 써봐야 됩니다. 논술은 써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적을 때 엄밀하게 적지 않고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교수님들이 볼 때 얘가 아는 것 같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수학적으로 너무 자유로워 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매번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이건 제 수업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첨삭도요. 잘된 답, 안 좋은 답 이걸 촥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붙잡고 와서 야, 네 답을 네가 스스로 봐라. 지난주에 너가 이렇게 썼어. 왜 이렇게 썼니? 하면 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쓰면 정말 첨삭할 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답을 적어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개념을 제가 잡아줄 수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썼는지가 보이니까 그걸 잡아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틀렸던 문제는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직접 그 학생을 붙잡고 개별 첨삭을 해주는데 이것도 제 수업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잘합니다. 아무나 수업을 들어도 잘합니다. 개념 설명의 경우에는 뭐냐면 최상위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게 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적용해서 여러분이 풀면 됩니다. 예시자만 참조해서 풀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면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개념뿐만 아니라 풀이를 끝까지 하는 것들을 좀 해주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당연하게도 뭐 킬러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 같으니까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논술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논술 수업을 듣는다? 이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잘못된 개념들은 매번 설명을 해줄 거고, 특히나 오개념을 설명하면서 바른 개념을 설명을 계속 해줄 거고요. 문제도 끝까지 계속 풀어주면서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복습하면서 실제로 수능에서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수능을 위한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는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맞다, 이 계산은 내가 잘 못하겠었는데 선생님 풀어주는 겁니까? 할만하고, 그 다음 집에서 해보니까 어렵지만 할만하더라. 해봤는데 안 되면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원학교에 대한 상담은 어떤 거냐면,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이 학생이 중상위반이니까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한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학생은 모르고요. 담임 선생님은 정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대치동 지역에서는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니까. 그럼에도 못해요. 유료 컨설팅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우리도 하니까. 아니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그 학생의 답을 봐야 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와서 한번 써봐라고 하면 그 한 번의 수업을 갖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려면 이 학생을 꾸준히 5장, 10장, 20장씩 첨삭을 해본 사람이 제일 알겠죠. 그런 부분으로 상담을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쪽집게처럼 탁탁탁 찍어드립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선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 그런 설명들은 좀 할 거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그것도 하니까. 이 4개는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학원의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민망합니다. 저는 제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생님의 학생들은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을 선호를 해요. 하지만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화요일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화요일 제일 뭐 좀 싫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화요일이 싫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막 불같이 막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금요일 하면 기분이 좋고, 금이라서 그런가? 목요일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일은 금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화요일이 가장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수업을 합니다. 너무 싫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진짜로 즐거워한다는 게 막 박장대소 하고 웃는 건 아닌데 논술은 원래 재밌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밌어요. 싫으면 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즐거워합니다. 내적으로 막 소진되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해석을 보고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 이해하는 건 사실 전 정말 재밌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도 저는 안 하고 못하고 내신도 안 합니다. 논술만 해요. 논술이 재밌으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화요일에 내 새끼 사랑스러워, 내 새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 하면은 애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학생들이 꾸준히 듣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버티고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만둘 때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꾸준히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학생들이요 다 알아요. 시간 낭비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들어봤더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백지를 썼고 물론 나는 30점밖에 안 나왔지만 계속 점수로 학생들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로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히 듣는 그런 수업이고요. 파이널까지도 같이 학생들과 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귀찮아서 내버려 뒀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2개는 그냥 빼고 6개를 이거 작년에 6개를 썼는데 내 학교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사례가 좋아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폰트도 없고 이거 바꾸기 힘들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그 6개를 썼는데 그 학교가 다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렇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4개 합격을 했는데 4개의 파이널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 3개를 합격을 한 거예요. 저도 놀랐죠.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생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논술하는 거 알았을 텐데 왜 파이널 4개를 제 걸 들었을까요? 제가 좋아서 이름도 까먹었는데 저는 박씨인 것만 알겠는데 요걸 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배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우면서 평생 박제해서 이렇게 놔두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내가 배우는 게 계속 있으니까 똑같은 파이널을 당연히 이제 다른 선생님과 수업은 좀 다를 거고 제 수업도 파이널마다 물론 수업은 다르겠습니다만 수업을 끝까지 들은 사례들이 있었다. 자, 수업 구성은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두 개 뭐 바꾼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갑자기 60분의 쉬는 시간을 줄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 시간 안에 정 시간 항상 아까워요. 정말 뭐라도 더 밀어넣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오자마자 쓰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동안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1대1 첨삭을 할 건데 당연히 지난주에 써서 제출했던 거를 첨삭을 하겠죠. 그렇죠? 저한테는 숙제가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쓰기 한 걸 다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쓴 거를 다 바로 풀이를 해줄 거예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이거와 연관된 혹은 의도적으로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 여기서 수열 문제를 다루는데 유제로서 또 수열을 다루면 다 알 것 같아요. 차라리 갑자기 모르겠는 게 푹 하고 튀어나오면 거기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출한 건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첨삭을 해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쓰기를 하는 동안 한 명씩 불러서 첨삭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첨삭이 강사 혹은 전문 첨삭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아마도 작년을 보니까 제가 그냥 다 했습니다. 인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제발 전문 첨삭 선생님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스스로 다 할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말도 안 되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전문 첨삭 선생님 쓴다고 하면 첨삭은 선생님한테 받지만 매번 무조건 저랑 1대1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이 첨삭 받는 동안 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웃을 준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오면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제가 하고 이러면서 그냥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고 한 번 들은 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번 듣는 내용을 좀 성심성의껏 잘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러프하게 나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의치한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끝낼 거다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미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들어도 되나요? 끝나고 들으려면 한 3수 정도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들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수능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한 번 지나가면 그 쓰기 문제를 해보질 않잖아요. 12월은 안 하죠. 1월, 2월에 하는 그 수업들을 했었던 것들, 저는 했던 수업을 다시 안 하잖아요. 학생들이 써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첨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는 건 차라리 다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할 겁니다. 내 자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들도 다 모르는 걸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모르는 개념 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쭉 하고 나아가면서 아니다 싶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알아요, 그걸. 난 진짜 논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차라리 빨리 듣고 빨리 빠지는 게 낫지. 나는 어느 정도 미적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굴린 다음에 올 거야 라고 해갖고 한 이쯤 들어오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진짜 감각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들 다 그런 얘기해요. 2달만 빨리 오지. 조금만 더 많은 문제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2달 빨리 올래다 10달을 더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처음부터 듣는 거. 그리고 학생이 잘 고민해보시고 방학 끝날 때쯤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빨리 센터장님이 저서 그만두란 말은 못하겠고 다른 선생님을 찾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보내주세요. 그런데 요건 하나 있습니다. 기하는 많은 부분에서 미적을 갖고 설명하고 어떻게 공부하라고는 가르쳐 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적분의 비중을 두고요. 확통은 좀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 뒤에 가서 7월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원이 모였을 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제 특강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워낙 많아요. 확통에 대한 특강들도 계속 열릴 겁니다. 그런데 정규 수업 안에서도 확통이 아주 어렵게 나오면 차라리 그냥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쉽게 나오면 학생들한테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확통 지금 열심히 하는 학생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확통을 뭐 연대 같은 데가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그러면 지레짐작해서 쫄기도 하고 막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그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안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문제가 쉽게 나와서 이거 막 진짜 8시간만 한 번만 봤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풀었냐 못 풀었느냐로 확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조금은 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이드도 할 거고 문제도 풀 겁니다. 차라리 확통 문제가 겁나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빵점이 나온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까지는 수업을 하는데 일단 7월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앞부분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쭉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걸 수업을 들었는데 막 와서 엄마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했으면 미적을 못 들어서 미적 공부를 아직 한 바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미적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겁니다. 재수생도 모르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 풀죠. 왔는데 처음 와갖고 수업 풀었는데 이 학생이 90점 나오는 수업을 했으면 저는 미안해할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엔 그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고요. 1월 2일 개강을 할게요. 1월 9일 말고 1월 2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귤을 적게 먹겠습니다.